안녕하세요. 얼른도 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댓글에서도 힘들어하시는 투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5년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가 2월달입니다. 2월달부터 시작해서 하락했던 폭을 본다면 26% 정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죠. 6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60% 이상 그 정도까지. 자, 그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우리가 왔는데, 자, 현재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익스트림 피어에서 한 1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떨어지는 주가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면 나아진 게 없겠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불안한 감정을 동력으로 공부하셔서 펀더멘탈이 확신을 드는 종목을 찾아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일단 펀더멘탈에 확실히 있는 종목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또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은 전략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캠퍼스 신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런 시기에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자, 이렇게 아침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소식을 전달하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힘들더라도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공부하기 힘들겠지만은 시장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유가 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초를 닦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 평소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어도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캠퍼스에서 체계적인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콘텐츠를 일단 소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링크라든지 이런 거 누르시게 되면 그대로 있으니까 뭐 구독권도 있고 팬딩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면 다우가 1.07%, 나스닥이 1.21%, S&P 500이 0.83% 하락을 했고 러셀이 0.3%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침장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됐었죠. 순다 IP 차이가 좀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 AI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가서 좀 상승하다가 또 막판에 힘이 없는 모양이 있다. 아직까지 장에 완전히 힘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지수가 좀 상승했던 데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셀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주식줄이 좀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기대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컨티뉴잉 잡리스 있죠. 이런 것들 계속 실제 전국 건수 이런 것들이 193만 건이 있는데 예측치가 실제치가 194만 7천 건 좀 많이 나왔죠. 저번에도 191만 6천 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전국 건수가 많다는 것들. 자, 이니셜 잡리스 크램이 있죠. 신규 실업 전국 건수 마찬가지로 22만 3천 건인데 23만 2천 건수 많이 나오고 있고 21만 9천 건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용이 안 좋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러셀과 지금 코인이 조금씩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세마이컨덕터를 있죠. 그 중에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AI 중심에 있어서 하드웨어 분야가 좀 많이 하락했고 AI 중심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소라든지 팔란티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컨슈머 시크릿 있죠. 그 중에서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도 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빅테크가 애플, 구글, 메타 이런 것도 보합권에 있었고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하루였다. 아직까지도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좀 좋았던 종목은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아까 보셨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쪽은 일단 거의 다 좋았는데 저 월마트와 코스코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안 좋은 모양이 있었다. 홈디포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자 그런 것들이 안 좋았던 하루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시크릿 그랬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아마존이 안 좋았다. 그 다음 테슬라가 안 좋았죠. 그 다음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안 좋았죠. 반도체 중심으로 안 좋았다. 좋았던 것은 에너지, 리얼 이스테이트, 그 다음 헬스케어 이쪽 있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매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아직도 이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은 일단 지켜주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장이 만약에 좀 무너진다면 주가는 좀 하락세가 좀 짙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폴 본다면 이제 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자, 요거 자체 뭐 조정이지,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요럴 때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든지 한번 흔들릴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씩의 매집의 관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은 우량주의 안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우량주의 안에서는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직전 저점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니니까 200에서 붙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조금 낮아서 내려왔다기보단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그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의 조정이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도 직전 저점에 와 있다. 자, 그래서 빠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도 200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러셀이 좀 좋았죠. 200일선에서 좀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좀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바닥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우리가 조금씩의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많이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일단은 산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무너지려면 펀더멘탈이 다 없어져야 무너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지.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락하니까 완전히 털고 나오고 던져야 된다. 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좋았던 것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안정세를 9만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 자, 그런 것들도 좋은 모양이 있고, 이제 위클리로 보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이 좀 되는 모양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안 좋았던 종목에서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들. 자, 이더리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XRP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또 내려오는 폭에서 100일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돌고 있다는 말은 좀 유동성의 공급이 조금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비트마인 마찬가지고 지금 30불대에서 좀 반등되는 모습들. 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는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12 정도 와 있으니까, 자, 주식은 이럴 때 할 때다. 자,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청나게 고통당할 때 계속해서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려움이 있을 때, 자, 그럴 때가 지금 일단 지금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자, 요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우량주를 담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고 우량주 담고, 그 다음에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량한 그런 주식들 있죠. 실적이 있고 앞으로 일단 장래성이 있으면서 숫자가 조금씩은 따라와 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담을 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했던 이유는 아침장에서 그러다 좀 반등이 됐는데,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구글 SEO 순다의 피 차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I 버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말하고 있는데, 현재 AI 붐은 어느 정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다.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AI 투자의 증가는 매우 이례적인 순간이 있지만은 AI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터넷을 돌아볼 때 당시에는 분명히 과도한 투자가 많았지만은 인터넷의 심오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순간에는 비이성적인 요소도 존재되고 있다면, 비이성적인 이 이야기,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는 인류가 연구해온 가장 심오한 기술이고, AI는 진화하고 특정 직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적응해야 될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비이성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
시작한 게 얼마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3년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끝난다. 자, 그렇게 보긴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는 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할 때 좀 빠지면 지금 매수 관점이지 던지고 나올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다이 비차이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마소 이런 데는 엔트로피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최대 100억 달러, 그다음 마소는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에 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금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또 그레이스 블랙웨이라든지 베라 루빈 시스템의 300억 달러 규모의 엣지 컴퓨팅 용량의 구매, 그 다음에 최대 1기가와트의 추가 컴퓨팅 용량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체결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이런 것도 뭐 잦은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이 만약에 5년, 6년이 됐다. 자, 그런 데서 계속해서 일단 돈이 들어간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부터 뭐 큰 폭의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볼 때라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모델은 지금 애줄 AI 파운드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팔로이 제품의 전반에 걸쳐서 시행되면서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의 주요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투자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닌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금리 변동은 놀라울 정도로 시장 예측의 능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이런데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좀 일단 조정받는 기간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지 뭐 금리 때문에 뭐 난리가 났다. 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2월에 페드 금리결정위원회에서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높은 게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죠. 본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내려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런 역의 관계가 정확하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될 때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가 내려갈 때도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주가의 상승의 원인은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제 하락의 원인은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조정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붕괴됐니 뭐 다 붕괴됐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장세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갖다 분석했는데, 자,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871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의 수익률과 S&P 500의 차이를 갖다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국채 수익률과 더불어서. 그래서 PER의 역수 있죠. 주가 수익률, 이거와 더불어서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이익 수익률보다 높을 때 S&P 500 지수가 부진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시장의 이익 수익률보다 낮을 때 그때를 양의 값을 하고 있고, 그 반대일 때를 음의 값을 하겠다. 자, 그런데 평균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년, 5년의 수익률의 경우는 연준 모양이 음일 때 시장 자체가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걸 보시게 되면 요런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S&P 500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제 1년치를 봤을 때 수익률이 지금 이제 양일 때 지금 한 8.7% 정도 되겠죠. 근데 음일 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음일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9%. 자, 그 다음 10년치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일 때가 이 정도 되고 있고 6.7 정도. 그 다음에 양일 때가 본다면은 한 7% 되고 있었다.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5년치를 보시게 되면 음일 때가 더 좋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리 차로 인해서 그렇게 크나큰 수익률엔 차이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보게 되면 금리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시장은 주식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명목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게 되면은 이러한 높은 평균 명목 수익률은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셨듯이 연준의 모형이 시장의 수익률에
거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명목 수익률이 아닌 실질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간의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플레이션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래 연도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서 그 현재가는 DCF 모형할 때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명목 기업이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낮추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낮춘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그 경기가 과열이 돼서 조금씩 낮춤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리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과열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경기가 과열이 됐다는 말은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속도 있게 빠르게 낮출 때 있죠. 빅스텝 할 때. 자, 그럴 땐 주가가 같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빅스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요번에는 이렇게 천천히 낮추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금리 외에도 시장이 과도한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거의 낙관론에 많이 도달했는지 자 그럴 때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서 금리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 주식은 연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가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저점이 어딘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화요일에 중요한 지지 수준인 9만 달러 아래로 잠깐 하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에 안정세를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조정이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미 과매도 상태이지만은 과매도 상황은 아직까지 결정적인 매수 신호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발명되어서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최근에 92,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한 14%가 하락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폭락은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변동성이 더 큰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서 벗어나서 방어적인 자산으로서 투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세와 맞물려서 발생을 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기 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고 자, 토큰의 순환적인 상승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수준의 바닥 경계는 아무래도 78,000에서 8만 달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강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항이 별로 없고 계단식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분석가 역시도 중기 지표는 아직까지는 유망해 보이진 않는다. 근데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주식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한꺼번에 약세로 돌아서서 AI, 암호화폐 이런 가격이 하락하는 동시에 신용시장이 동시에 얼어붙게 된다면은 디지털 자산의 국채 이런 것들은 부채를 갖다 재융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분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지면서 디지털 자산과 주식에는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기간의 비트코인 소유 자체는 구조적으로 장기 추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가격의 움직임은 얕고 단기적인 조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2차 시장 매도가 잘 흡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ETF를 통한 비트코인의 더 높은 품질과 지속적인 보유 이런 것들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내년에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구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의 기본은 여전히 견고하고 있고 최근의 가격 움직임은 구조적 붕괴라기보다는 통합 속의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테일 ETF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3년 만에 첫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지난 7년 중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세의 상당 부분이 10월 초 이후에 발생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 일단 한 9% 정도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카맥스 같은 건 60% 이상 급락이 되었고, 슈카니발 이런 것들이 50% 이상 급락, 그 다음 타겟도 34% 감소되고 있는데, 할인적인 파이빌로라든지 달러저널, 달러트리 이런 것들은 35% 이상 상승, 가바나 이것도 56% 정도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섹터 내에서 산업들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레스토랑 주식들은 좀 부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소맵을 단순히 하나의 바구니로 보고서 소비자가 약하거나 강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업종별로 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의 마진을 위협하고 있고 소비 지출이 경고 신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쇼핑객들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굴복하면서 올해 소매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동시에 인공지능 붐의 수혜주로 여겨지는 주식들도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트럼프가 광범위하고 가파른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계 투자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수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에 쇼핑객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 영향이 미미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소매업체의 비용은 매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홈디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소비자의 불확실성 그래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주택 개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당 수익이 3분기 연속으로 해서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래서 장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더는 K장에 아니면 2단계 속도의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K장이면 잘 사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G라든지 이렇게 지난달에 부유한 소비자들이 대형 매장에서 대형 제품을 구매하는 반면에 저소득의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환경은 좋지는 않지만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프록터 캠퍼의 CFO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이번에 로스라든지 타겟 그 다음에 월마트 이런 것들 갭 이런 것들에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 따라서 시장의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지펀드의 16개 종목에 자산의 절반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시장 선도 기업들의 소규모 클래스 때 이처럼 집중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포지니셔닝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아무래도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은 포트폴리오에 분산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에 하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만에 기준에 헤지펀드의 주식 포트폴리오 51.4%가 상위 16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월 대비해서 42.4%보다도 증가한 역대 최고치가 되고 있고 2024년도 11월 이후에 전체 시장 대비해서 가장 큰 비중을 확대되는 그런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프리스는 스윗 16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그룹은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헤지펀드 자금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8월에도 나타났는데 매니저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6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일단 1.8% 정도 되고 있고, 메타가 9.8%, 그 다음 아마존 자체가 9.8% 정도 되고 있다. 이제 헤지펀드에 지금 이제 웨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소가 많이 있죠. 14.9%, 페이팔이 0.3%, 그 다음 넷플릭스가 3.1%, 그 다음 어도비가 1.3%, 그 다음 퀄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1.7%로서, 그 다음에 FI 서버 요거 자체가 0.6%,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7.8% 되고 있고, 애플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애플은 2% 줄어들었다. 브로드컴 일단 6.3% 되고 있고 테슬라 0.7%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0.8% 줄어들었고 AMD가 1.1% 그 다음 인텔이 0.1%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빅7들 있죠. 자, 구글, 메타, 아마존, 마소 이런 식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엔비디아, 애플 이런 것들 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지금 이제 애플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 테슬라 좀 줄어들고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14.9%, 그다음 메타하고 아마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 역시도 3.7%, 엔비디아 역시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2년 동안의 최 종목이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8월 들어서 한 2% 정도 감소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변동이 없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인공지능 투자의 기대치 상승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조금은 감소하지 않았나, 한 2%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집중도의 증가로 인해서 헤지펀드 수익률이 견인했던 종목이 급격한 하락에 취약해졌다. 자, 그로 인해서 AI 주도의 랠리 기간 동안에 선도주에 있던 그런 전략들이 성공적인 전략이었지만 지금의 경기 침체 시에서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손실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좀 손실폭이 많은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S&P 500 지수에서 다음 추가 종목은 아무래도 크게 일단 뜨거운 기술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주식은 샌디스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소형주 지수에서 코끼리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샌디스크가 대형주로 성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샌디스크의 시총 자체가 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몰캡 600에서 비례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다른 어떤 회사도 시총이 110억 달러는 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가 3개월 만에 515% 급등하면서 S&P 500의 편일대 자력을 새롭게 얻었고 저 소형주 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스트레이지보다는 훨씬 더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트레이지와 샌디스크가 모두 정보기술로서 현재 S&P 500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더 이상 가장 인기 있는 AI 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엔비디아는 왕좌를 되찾을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이번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더 이상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올해도 여전히 39% 정도 상승했지만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MD보다는 좀 뒤처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2025년도에 2배로 성장했고 자, 브로드컴은 48%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 역시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3개월 동안은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상승에 그친 반면에 자, AMD 브로드컴이 한 37%, 12%나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 관심이 좀 있는 것이 AMD라든지 브로드컴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EPS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AMD라든지 브로드컴보다는 조금 인기가 적은 것 같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AI업계에서 다시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발표를 앞두고서 가격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스티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12달러에서 25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34%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CEO 젠슨왕은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GPU 기술 컨퍼런스의 기술 연설을 통해서 2015년도 6년도에 걸쳐서 블랙웰이란지 루빈의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누적 주문량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AI 인프라의 중추로서 회사의 지속적인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시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침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이 11월 달 들어서 2% 이상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분야의 고평가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로 인해서 4.3%나 하락했죠.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예상 PE 레이쇼가 29배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S&P 500 지수 21배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되고 있는데 자, AMD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 브로드컴은 지금 PE 레이쇼가 39배수, 36배수에 거래되면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는 수요일에 실적 발표할 예정에 있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팔란티에라든지 TSMC, 그 다음 슈마컴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의 방향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주식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주당 EPS 순이익이 1.25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매출은 55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57%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상승하면서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업들도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60일 동안에 엔비디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S&P 500 기업들을 검토했는데 이런 주식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티브 있죠. 벌티브는 한 63%나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팔란티에 있죠. 61%나 상관관계가 높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는 종목들만 하겠습니다. 크리도 자, 마찬가지로 57%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TSMC가 57%의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셀레스티카 이런 것들이 55% 정도의 상관관계. 그 다음 슈마큼 역시도 55%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57%로서 순위권에 들어가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올해 들어도 한 41%나 급등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90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3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 다른 일단 하스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AI 성장 추세를 대변하는 과소평가된 대리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천장 반도체 공급, HPC의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TSMC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재평가 여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027년도 예상 PE 배수 20배를 갖다 적용한다. 그래서 1,800대만 달러에서 1,960대만 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한 $390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TSMC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340불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슈마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60일 상관관계가 55%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겠다. 12월에 목표 주가를 $64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대비해서 88%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회사 매출의 실적, 그 다음에 마진 부족에 관련 실수는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의 잠재력이 지금 이제 강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향후 성장의 전망을 고려해 볼 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슈마컴에 일단 20명이 홀드 등급을 주고 있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45불 정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확신을 낮추면서 지금 이제 M7 중에서 두 개를 갖다가 하향 조정하고 있다. 등급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대해서는 두 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것들이 초기 클라우드 1.0과 똑같다는 그런 안심시키는 주장에서 벗어나야 될 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은 점점 더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근본적인 경제성은 아무래도 예상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GPU 구축 이런 것들이 동일한 클라우드 1.0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약 6배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면서 위험은 하락세로 지금 이제 뒤처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평가에서 투자자들은 경영진에게 너무 많은 의심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 마치 클라우드 1.0 수준의 수익을 가져다 준처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상황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익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고 성장을 유지하려면은 자본 지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 마이소 같은 경우는 $560에서 $500로서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의 의심 여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카 같은 다른 3자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내부에서 정보 유출로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매출에 있어서는 창출되는 가치 자체가 기존의 클라우드 1.0 사업 대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역풍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제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약 6배 더 많은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한 사업이 구조적으로 자본 지발적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잠재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250로서 변동이 없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위험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에 제한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AWS는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재가속화되면서 매수 기대치 대비해서 유의미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게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AWS가 스택 내에서 많은 가치를 확보는 하고 있지만은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데 수익률을 본다면 희석시키고 있고 그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룹캐피탈리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검색 수익의 성장에 대한 우려 해소로 인해서 알파벳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룹캐피탈 같은 건 알파벳을 갖다가 M7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를 일단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60달러에서 32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AI 잠식과 전환 유행으로 인해서 검색 수익의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검색 매출의 성장률은 3분기에 15%나 급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호황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속적인 성장세에는 AI 챗봇이 사용자의 정보 탐색 여정의 주요 출발점으로서 구글을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적어도 우려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현재 제미나이 모멘텀의 강화 자체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제미나이 앱의 현재 사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검색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3배나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구글이 애플 제품에 대한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글의 경쟁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고 파트너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구글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성장세를 갖다가 또 다른 촉진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의 3분기 매출이 35% 정도 증가되면서 6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TPU 같은 것들이 앞으로 큰 주중력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상적인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벤치마크를 통해서 구글 TPU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한 차별화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경제에 대한 이런 내부적인 이점을 타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지금 이제 65명이 바이든급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을 한 303불로 일단은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